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에티포스의 그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홍승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요청 받았을 때는 그 5G와 그 자율협력주행의 응용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은 실제로 뭐 이론이나 뭐 이게 학교가 아니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협력 자율주행에 응용할 것인가라는 사례 중심으로도 하고요. 또 5G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5G와 서비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서울 사는 사람들이 남산타워 잘 안 올라간다. 최근에 남산타워 올라가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ITS 사업을 하는 주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CITS 사업을 위해서 하라니까 하나? 왜 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고민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사설기관이면 모르겠는데 이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VTX 협력 자율주행에 있어서 협력은 인프라나 차끼리 통신을 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도와간다고 강의하는 동안 좀 벗어도 되겠습니다. 그 협력이라는 의미인데 저는 그 협력의 의미를 대화, 자율차든 유인차든 대화의 기술로 그렇게 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대화의 주체, 누가 대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맨 뒷줄에 까만 옷 입으시는 분. 네. 그러면 협력 자율주체가 통신을 한다면 뭔가 소통하기 위해서인데 누가 대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상에서. 운전자, 자동차, 또 그렇죠. 인프라, 다른 자동차, 뭐 이런 그 도로상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차와 인프라, 차와 보행자, 뭐 요새는 뭐 도심 구간에는 차와 뭐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는 자전거 시나리오에 엄청 관심이 많은 게 차보다 자전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런 안전과 관련된 시나리오와 장비들 많이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앞으로 그러니까 뭐 CITS가 뭐냐 이런 질문에 있어서 누가 무엇을 왜 라는 걸로 대답하시면은 더 그 질문이 나올 게 없습니다. 결국은 CITS는 그 V2X는 대화의 기술이고 누가 대화하냐면 도로의 이해관계자들인데 차, 보행자, 자전거, 인프라, 이제는 드론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들이 다 출현하기 시작했죠. 주인공은 도로의 이해관계자들이다. 모든 도로 이해관계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CVTX 개념이 도입되면서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도 하나의 이해관계자로 들어오고 있죠. 요새 말이 많은 CVTX도 네트워크로 각 사물과 기지국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시나리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화할까요? 우리 박사님. 그럼 왜 대화를 할까요, 저들은? 제가 집에 들어가서 안사람이 째려보면 오늘 뭐하다 술 먹다 늦었어. 이거는 내가 뭔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대화거든요. 그럼 우리 도로상에서의 객체들은 왜 대화를 할까요? 뭐 안전하고 편하게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CITS나 VTX 체계는 당연히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편의 서비스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유럽의 VTX 사업의 목표는 제로 비전이라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다 바뀌었지만 그거는 2030년 이후에는 그 사망사고를 제로화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사망사고를 줄이고 불행을 축소시키자는 데 의미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이해관계자들끼리 왜 대화를 하게 됐냐면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스킵해도 되고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 여기 계신 모든 분이 CITS나 그 VTX를 하지 않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좀 자꾸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대화하냐? 도로의 이해관계자. 왜 대화하냐? 서로 안전. 두 번째는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옛날에 뭐 옛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이끌 때 홍명보한테 지시한 게 운동장에서 대화를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혼자 플레이하지 말고 옆 사람들과 협력해서 플레이하라는 의미의 도구가 V2X입니다. V2X는 왜 대화하나요? 안전과 최근에 들어서 자율주행을 위해서 대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화하나요의 문제가 있겠죠? 누가 대화하나요? 왜 대화하나요? 어떻게 대화하나요? 야,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이정훈 대리님. 대화의 방법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뭐 목소리로도 하고 눈빛으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대화할까요? 무선 통신. 한번 들으셨구나. 맞습니다. 무선 통신입니다. 대화의 방법은 무선 통신으로 하는 겁니다. 유선 통신은 ITS 사업이겠죠. 백본을 깔아가지고 유선 통신이겠지만 무선이 들어오면서 협력자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도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가 서로 체계가 다르듯이 이들 간에 연결하는 점으로 연결된 이 모든 커넥션이 다 무선입니다. 이 무선 방식을 어떤 언어가 차지하느냐 가지고 요새 뭐 CVTX냐 웨이브냐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전통적으로는 DSRC, 웨이브, 유럽에는 ITS G5라는 언어가 충분히 검증이 돼 있죠. 아 하면 아로 알아듣고 어 하면 어로 알아들어서 시나리오가 검증이 돼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검증이 된 겁니다. V2X 세 개의 언어가 지금까지는 웨이브였는데 2017년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셀룰러 진영에서 이제 LTV2X 정확히 표준을 얘기하면 3GPP 릴리즈 14을 도입을 하면서 이 시장에 끼어든 거죠. 그래서 두 개는 5.9GHz 대역이라는 즉 무선 통신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지만 다른 언어를 쓰는 호환이 영어랑 한국어랑 똑같습니다. 서로 호환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채널을 놓고 싸우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누가 대화하나요? 왜 대화하나요? 어떻게 대화하나요? 대화의 방식까지 알았는데 그럼 무슨 대화를 할까요? 대화의 내용, 대화의 방식은 알았어요. 무선 통신인데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왜 하냐고 연결되고 지금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내가 안 보이는 거, 네, 내가 참고할 만한 거. 맞습니다. 참고할 만한 정보를 딜리버리하죠. 정보. 앞에 그 무슨 말을 대화할 것이냐는 사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어를 모를 때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단어 레벨의 메시지는 SA 2745, 2945 이런 식으로 어떤 기관에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야 말하는 놈과 듣는 놈이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지 셋을 하나의 사전 체계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따라서 사실 CITS 메시지가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는 차와 차가 하는데 특화돼서 개발한 메시지가 있고 어떤 메시지는 인프라와 차가 대화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가 개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내용은 들여다보진 않겠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있죠. DSM 내에서 차의 위도, 경도, 크기, 방향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차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내재가 돼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단어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팸 메시지는 더 복잡합니다. 스팸 메시지는 어쨌든 시그널과 신호등의 신호와 관련된 정보들인데 같은 빨간색이라도 이 V2X 체계 내에서는 의미가 다릅니다. 준비했다가 출발해도 빨간색이고 사람이 보는 시각 정보는 빨간색이지만 V2X 정보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같은 노란색이라도 조금 있다 서 이런 의미가 같은 시그널 내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ms 이런 주기로 신호를 알리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인차 이외의 자율차에도 좋은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누가 대화하나요? 왜 대화하나요? 어떻게 대화하나요? 무엇을 대화하나요에 있어서는 메시지, 차와 인프라가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실증 사업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이게 메시지가 단어였다면 이거는 문장입니다. 결국
레프턴 어시스턴트 같은 거는 야 차가 오면 잠깐 기다렸다가 왼쪽으로 꺾어 할 때 많은 메시지 셋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차를 기동하게 만들고 운전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오시면서 본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비스도 이 시나리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보면 어떤 메시지는 2km, 뭐 터널 메시지는 1km 전방부터 몇 초 간격으로 한다. 이것들이 다 시나리오고 아마 이런 것들을 도로공사나 CATS 연구하는 쪽에서 많이 연구해서 이미 표준화된 메시지 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차 간의 뭐 간격을 조율한달지 뭐 갓길 정보랄지 이거를 어떤 주기를 어떻게 표출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서비스 제공자마다 다르게 예를 들면 울산시 다르고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형태의 문장을 구성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CITES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CITES는 누가 대화하나요? 도로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대화한다. 어떻게 대화하나요? 무선 통신을 가지고 대화한다. 무선 통신은 두 가지 방식이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대화하냐? 안전과 최근에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대화한다. 어떤 내용을 대화하냐? 현재까지는 메시지입니다. 텍스트 기반의 아주 작은 용량의 데이터를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제가 5G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잘 날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직 본전개도 안 됐는데 왜 다음 그런 스탠다드가 나와서 사람 귀찮게 만드느냐 또는 그게 무슨 필요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런 주체들이 이런 내용을 서로 어떻게 통신 방식을 대화하는데 지금까지의 통신 방식 how 어떻게 해당하는 방식이 웨이브와 LTE V2X 두 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새로운 놈이 출현을 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뭐 자율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전용 차량을 연구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은 센서 기반의 판단을 하죠.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뭐 적외선 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차에 달린 센서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동차 회사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남한테 판단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 상황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내 차에 장착된 센서들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자율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흐름이 변곡점이 어디 있냐면 물론 이것도 하나의 주장일 수는 있지만 결국엔 레벨 4를 지향하는 자율차가 어디까지 센싱을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단계에 대해서는 더 이론이 필요 없겠지만 이제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저희가 4단계로 이제 정의를 할 때 1단계나 3단계 그러니까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단계까지는 사실 V2X, 커넥 V2X나 어떤 외부의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게 센서만 가지고 하는 진영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로공사는 인프라와 차 서로 도와서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직 대규모 디플로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차와 인프라가 협력을 했을 때 더 나을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실험해보고 있는 단계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센서 기반의 어떤 자율차의 사상과 통신 기반의 자율차 사상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왜? 차는 자율성을 중시하죠.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 자체가 내가 내 정보가 아니라 남의 정보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프라를 관리하는 주체에서는 더욱더 안전한 자율주행차와 유인차를 위해서는 외부 정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가 저희 사상인 거죠. 그게 지금 합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데 뭐 3단계까지는 그냥 차만 잘하면 된다고 보지만 지금 자율차 전용 도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죠. 자율차끼리만 갔을 때
안전하잖아요. 왜냐하면 사고의 대부분은 유인차가 유발하지 자율차는 주어진 로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 행동을 안 하거든요. 오작동 확률이 사람이 졸 확률보다 낮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4단계 이상 다이나믹 환경에서 능동적인 대처를 하려면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약간 통신 진영하고 자율주행 센서 진영하고 싸우는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게 더 좋다고. 우리 것만 있어도 된다고. 근데 그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약간의 중복성이 있어도 안전한 게 중요한 거지 어느 기술이 더 좋느냐는 사실 상관없는 거거든요. 교통사고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만 있다면 약간의 리던던시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거를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 억셉트 안 하기 때문에 그 원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V2X를 의무장착할 때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리포트에 보니까 V2X 장비를 OEM이 장착하려면 160유로의 원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뎀하고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 얹으려면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5G에서 좀 상황이 달라졌죠. 5G는 뭐 표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CV2X 기술의 차세대 기술입니다. 표준은 작년에 정의됐지만 아직 그 칩이 안 나와서 저희가 본격 뭐 장비가 나왔다거나 시나리오 시험은 못 하고 있지만 저희가 뭐 외부에는 알리지 않지만 지금 도로공사 지금 이현범 차장님 쪽하고 5G 통신을 활용한 시나리오 검증을 남몰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알려지면 정통부나 이런 데서 말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저희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5G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른 통신이 나왔잖아요. 좀 특성이 다른 통신이 나왔는데 그거를 자율주행과 CI 테스트 사업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사업을 지금 올해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5G는 소위 와이파이 기술 기반의 웨이브 또는 DSRC와는 달리 셀룰러 기반의 CV2X의 차세대 통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았어, 뭐 차세대 기술은 알겠는데 뭐가 틀리냐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희가 V2X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도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의 모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차와 차가 직접 연결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통신사의 기지국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죠. 근데 왜 네트워크 다 깔려 있는데 왜 네트워크 방식을 먼저 쓰지 않고 직접 통신 방식을 먼저 썼을까요? 제가 조남을 모르는데 여기 왜 다이렉트 통신을 먼저 이용하게 됐을까요? 제가 더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걸로 이해하고 여쭤봅니다. 네트워크 방식이 있고 직접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직접 방식부터 시작했잖아요. 레이턴시 때문에. 네, 레이턴시. 레이턴시 중요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통신은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보편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행여나 특정 통신사에 가입을 안 하면 서비스 받을 수 없는 서비스는 세금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신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적용을 받고 직접 통신은 인프라를 대체로 나라가 투자를 하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말만 있으면.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고요. 기술적인 이유로는 레이턴시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다 측정해 본 건 아니지만 CITS는 레이턴시.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뒷차한테 서 했을 때 100km로 달릴 때 급정거하면 70m를 그냥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레이턴시를 100ms 이상 또 어떤 거는 40ms 이상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는 몇 ms 이하로 주고받아야 된다는데 현재 통신망은 개런티를 못합니다. 어디는 되죠. 청와대 근처는 뭐 잘해 이렇게 망을 잘 깔아놓으면 레이턴시가 뭐 90ms도 나오고 하는데 대체로 100ms를 넘어갑니다. 100에서 200ms. 두 번째는 통신사가 개런티를 안 합니다. 아직 그 사업을 안 하니까 100ms 이하라는 걸 개런티를 해야 상용통신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통신사가 그거를 개런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직접 통신 방식부터 시작을 했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메시지 아까 무엇을 대화하나요? 메시지 대화한다 했잖아요. 그거는 메시지 길이가 2700kB/s로 정해져 있어요. 날릴 수 있는 그 데이터 양이.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일 수밖에 없고 간혹 동영상이나 그림을 전송하기도 하는데 전송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통신을 우리가 차용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물건을 100km 실을 수 있는 차로 메시지를 실어 날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 방식은 그 운송 차량, 트럭에 해당하고요. 거기에 실리는 짐이 메시지냐, 동영상이냐, 또는 뭐 정지 영상이냐, 사진이냐, 이게 내용물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5G가 뭐 절대적으로 좋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자율주행 환경을 생각해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날라가. 왜냐하면 라이다, 센서 뭐 이런 거의 데이터 양은 수 기가대로 올라가고 있고, 특히 LDN 같은 거는 그 용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파라메타만 뽑아도. 그래서 그런 대용량을 좀 전송을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수집이 돼서 다음 통신 방식을 연구하게 된 거고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 오늘 어레인지 하신 신과장님. 5G 하면은 막 선전 나오잖아요. 그러면 레이턴시가 얼마라고 얘기해요? 막 광고했거든요. 1ms라고 얘기해요. 1ms, 1000분의 1초. 그리고 용량을 뭐라 그래요? 뭐 몇십 기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선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속임수가 들어 있는데 1ms는 정말 최적의 환경에서 가용한 이상적인 숫자고요. 몇십 기가바이트는 20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이라 그래서 지금 한국은 3.5기가라는 그러니까 운송 수단을 쓰고 있는데 28기가 대역의 굉장히 넓은 대역폭을 가진 통신 밴드에서 가능한 숫자들이거든요. 뭐 영화 한 편을 뭐 0. 몇 초 만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5G 기술을 나열하는 특징과 5G V2X의 기술은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무슨 5G 되면은 수십 기가가 0. 그러니까 1ms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5G 기술은 핸드폰에 적용되는 상용통신망, 기지국을 이용한 기술의 특징 등인데 요거는 좀 뭐 외워두셔도 나중에 뭐 ENBB 아시죠? 물어봅니다 이거. 그러니까 대용량 전송할 수 있고 초저지연 1mm라고 선전하고 대용량 수십 기가라고 선전하고 있죠. 그리고 MTC는 매시브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는 수백만 개의 노드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선전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요거는 3.5GHz 대역의 수백 메가의 밴드위스를 가지고 운영할 때 가능한 그 다음에 마이모라 그래가지고 4x4 이렇게 안테나를 많이 써서 했을 때 맥시멈을 얘기하는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라이다 데이터 뭐 몇 기가짜리 날려도 되겠네?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V2X 기술은 이런 기존의 상용통신망에서 선전하는 기술과 달리 지금 현재까지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는 150Mbps 정도 됩니다. 150Mbps. 지금 FHD 동영상의 밴드위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여기 물 드신 분 한번 FHD 동영상 다운받으려면 몇 미가가 있어야 되냐면요. 한번 때려보세요. 6Mbps가 필요합니다. HD 영상은 4Mbps가 필요하고 SD는 2M 언더의 대역폭을 가져야 이제 끊김없이 전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FHD 동영상 150Mbps라는 속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광랜 나오기 전에는 집에 있는 인터넷이 100M였는데 사실상 쓰는데 불편함 없습니다. 그래서 이 150Mbps의 의미는 동영상이나 뭐 레이다, 라이다에서 수집된 상당량의 로 데이터를 날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레이턴시는 저희가 구현해 본 바로는 5ms 언더까지는 저희가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다른 과제, 정통부 과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KPI는 3ms 이하입니다. 직접 통신일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5G 기술은 기지국을 활용한 네트워크 통신의 특징이고요. 5G V2X는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차와 차가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컨제스천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V2X 그 국내동 톨게이트에 몇 대까지 문제없이 할 수 있어? 이거 뭐 실제로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요구사항은 300대로 알고 있습니다. 300대가 몰렸을 때 정체가 일어나지 않는 통신 캐파를 개런티를 해야 되는데 훨씬 더 늘어납니다. 훨씬 더 늘어나지만 아직 안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5G 기술 중에 뭐 유니캐스트니 이런 그 접속을 개별 접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과제를 통해서 시험을 해볼 예정이고요. 근본적인 차이는 서로 출생이 다릅니다. 5G 통상적인 네트워크 통신의 주파수는 3.5기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쓰는 거 다 3.5기가이고요. 그렇지만 5G란 이름을 붙였지만 동일한 웨이브와 동일한 5.9GHz 대역 7개 70메가를 쓰는 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 전송 속도도 수기가 안 되고 수백 메가, 150메가밖에 안 되는 거고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이 5G 기술의 특징을 차용해서 상당 부분 올렸죠.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웨이브는 한 채널에 27Mbps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150Mbps까지 나오는 거예요. 많이 올렸지만 우리가 아는 5G의 상용통신망, SKT나 KT가 개런티하는 그런 용량은 아니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맨 오른쪽 밑에 5.9기가에서 불가능이 지금 5.9로 저희도 그 웨이브랑 LTE 네네. 사이 5.9로 그 공간을 비우는 걸로 아는데 네네. 어쨌든 70메가 최소 40메가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왜 걔네가 수 기가에 막 밀리세컨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게 3.5GHz의 대역폭, 그러니까 전송량은 대역폭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역폭이 넓으면 많은 거를 예를 들면 10차선 도로로 보내느냐 1차선 도로로 보내는데 여기는 채널 개념이 있는데 우리처럼 10MHz로 채널을 나눠서 쓰지 않거든요. 뭐 데이터 애그리게이션이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채널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수백 메가 밴드위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28기가는 아직 되지도 않은 거니까 보면 3.5에서 3.6, 100MHz를 한 통신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대역폭을. 그래서 많은 대역폭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한테 할당된 대역은 70메가가 다예요. 그것도 뭐 쪼개쓰니 안에 하이패스 있으니까 3번, 4번 채널 쓰기 어려워 뭐 이런 어떤 제한을 가지고 그런 거지 기술, 그러니까 5G V2X 기술도 이론적으로 40메가를 다 쓰면 150메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50메가 bps가 맥시멈. 근데 20메가를 써야 되는 채널 정책이 우리한테 주어진다. 그럼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5G 진영에서 40메가 내놔라 하는 게 본인들, 그러니까 CVTX 기술을 풀로 활용하려면 40메가가 있어야 뭐라도 차별점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5.9기가 ITS 대역과 상용통신망 대역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CVTX, 5G VTX를 홍보하고 로비하는 단체인 5G A에서는 적어도 500MHz는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CVTX의 이상은 단순히 세이프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로비를 유럽이나 이런 데서 채널 정책 미치는 데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파수 대역을 찾으려고 너무 70메가 가지고 싸워대니까 5G VTX의 장점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G와 5G VTX는 다른데 가장 큰 거는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과 인프라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러면 상용통신망은 잊어버리세요. 5G 기술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 차와 인프라, 차와 보행자가 통신할 수 있는 그것만 볼게요. 우리가 새로운 통신을 정의할 때 여러 기관에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아마 연구하는 쪽에서도 그럴 거예요. 이 기술을 뭐에 써먹지를 먼저 통신하는 사람들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VTX, 5G VTX는 3GPP라는 그 핸드폰에 쓰는 통신 표준을 정하는 단체에서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앉아서 연구반 모여서 제일 뭐 하냐면 미래에는 자율차도 나오고 뭐 대용량 통신도 필요하고 센서도 많아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를 먼저 정의하고 통신을 만듭니다. 어떤 통신 방식이든. 그래서 유스 케이스를 먼저 정의했습니다. 정의된 이거는 표준에 등록된 유스 케이스인데요. 1번은 군집주행입니다. 군집주행. 왜냐면 자율주행 얘기는 좀 먼 얘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미래에는 아마 군집주행,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맨 앞차에만 기사가 타고 나머지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서로 떼주행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군집주행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유스케이스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드밴스드 드라이빙인데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센서가 그 센서 쉐어링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나는 차가 좀 후져가지고 센서가 많이 없어. 근데 옆차는 센서가 좋아. 그럼 그 차의 정보를 내가 받아서 공유할 수도 있고요. 차에 달린 센서 정보를 인프라로 올리고, 이건 텍스트 레벨이 아니에요. 그냥 뭐 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파라미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센서 정보를 어떤 포맷으로 어떤 DB로 쌓을 건지에 대한 정의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큰 트럭이 생긴 거잖아요. 옛날에 조그마한 트럭이었다면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럭이 생겼는데, 이전에 텍스트를 전송하던 그런 시대의 스탠다드로는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이제 LDM이 제가 핵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다른 여러 자율차 연구기관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센서 데이터를 어디다 꼽냐면 LDM에다가 객체를 인식을 시키고 그 지도 데이터랑 객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학습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척 큰 대용량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획득한 데이터를 서로 나누기 위한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센서는 성능도 좋아지고 많아지니까. 마지막이 리모트 드라이빙입니다. 이거는 뭐 이미 이제 상용 통신망을 위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미국에 앉아가지고 유럽에 있는 차를 몬다. 이게 리모트 원격 주행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격 주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라고 유스 케이스를 정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통상 3GPP 스탠다드에는 없지만 그냥 정확하게 4, 5레벨의 그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비클 테더링,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건 에드악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통신사 연결하지 않고 차와 차 간에 이제 통신을 하고 내가 거기에 단말 연결해서 테더링하는 기술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마이너한 거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구현하려면 어떤 기술적 통신의 특성이 필요할까 정한 게 세 가지입니다. 정한 건 아니고 5G의 이 기술들을 V2X에 응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대용량, 그 다음에 Ultra Reliable Low Latency Communication, 고신뢰, 이런 거를 하려다 보니 플랫투닝 잘하려면 레이턴시가 줄어야 되거든요. 지금 웨이브도 어떤 상황에서 10ms 나와요. 넌 라인 오브 사이트, 장애물이 없는 환경에서는 나오지만 5G에서는 이런 특징들을, 그럼 웨이브랑 LTE-V2X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러한 기술 특징을 개런티를 하는 서비스 오브 퀄리티가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이 정도의 통신 품질은 우리가 개런티 한다라는 SOQ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신 방식을 채택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신뢰로운 응용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술적 특징을 요약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많은 용량 150메가 뭐 이상도 가능하고요. 40메가에서. 그다음에 이거는 20메가 썼을 때 이론적으로는 54메가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좀 웃긴 얘기입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현재 칩셋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50메가 이상이 안 나와요. 특정한 리소스 블럭이라고 하는데 짐을 날라야 되는 짐칸 중에 일부를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잘 안 나오니까 저희는 답답한데, 어쨌든 웨이브나 LTE-V2X까지는 뭐 비등비등하다고 봅니다. 근데 스탠다드의 문제는 아니고 칩셋의 문제인데,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지하 구간에 가면 GPS 신호가 끊어지면 그냥 한 몇백 미터까지는 데이터를 물고 가지만 사용이 안 됩니다. 몇 킬로짜리 터널에서 안 되는 게 이번에 시범 구축이든 LTE 뭐 비교 실증 사업의 문제가 다 지하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칩셋의 문제고요. 스탠다드로 보면 여러 가지가
그 정의가 돼 있어요. 다른 차와 교신을 통해서 타이밍을 확보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기지국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현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근데 5G에 가서는 아마 구현된 칩셋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나리오별로 아까 플랫튜닝, 어드밴스 드라이빙, 익스텐디드 셋 이런 거에 요구되는 특징들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정의를 해놨고 그거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개발이 됐고요. 뭐 신뢰성은 사실 지금은 95%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99.9%까지 그러니까 서로 에러를 체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트도 어느 시나리오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필요한지도 정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턴시도 뭐 어떤 거 리모트 드라이빙은 미국에서 유럽차를 하려다 보니 5ms 이하 이게 가장 터프한 요구사항입니다. 가장 어려운 요구사항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SL, UL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스탠다드가 SL, UL, DL. 이건 뭐냐면 SL은 사이드 링크를 얘기합니다. 직접 통신을 의미하고요. UL은 뭘까요? 한번 팀장님 상상해 보시면. 있는 거 다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나리오에 아예 V2N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 어드밴스 드라이빙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파라메타 정했지만 찾아보면 이거를 UL과 DL과 SL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거는 통신사와 반드시 결합되어야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통신사를 뭐 배관시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안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통신사가 주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단 그들이 3.5기가 대역에서 주파수 할당 받아놓고 투자 안 하니까 정부도 이걸 뭐 죽여 살려 28기가 회수에 뭐 난리잖아요. 할당만 받아놓고 안 쓰는 건 문제죠. 통제 불가능한. 왜냐면 수익이 안 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5G 네트워크도 잘 안 깔고 있는데 사이드 링크는 아까 5.9기가니까 통신사 입장에선 새로운 중계기를 깔아야 돼요. 거기에다 통수신 장치를 5.9기가에 해당되는 거. 거기다가 불행하게도 이음 통신 아시죠?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또 4.7기가에 가 있어요. 스마트시티용으로, 스마트 팩토리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5G용으로 하려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5G든 뭐 웨이브든 5.9기가 그 레디오 유닛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테나를 새로 깔아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얼마나 투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 도로공사가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안전이든 수익이든 재미 보는 사람들이 생기면 투자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기술 먼저 말씀드린다고 얘기했고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어드밴스 드라이빙에 사이드 링크와 업다운 링크가 이게 세 개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 게 정도 되는 거예요. 예, 리퀘어먼트고요. 이건 스탠다드나 규정은 아니고 이 뒤에 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 예시들을 구현하려면 제가 그거까지는 모릅니다. 업다운 링크에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내려서 사이드 이거는 모르지만 이들이 정의한데 출연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전 문서에는 업다운 링크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았거든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리모트는 분명히 이해는 가는데 원격 조정이니까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드밴스드가 이제 쉽게 거기서 유스 케이스에 따라 되게 이제 달라질 수도 있고 업다운이 필요할 수도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세 개가 결합되는 개념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어떤 케이스에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우리 또 시원해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그거 한번 파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인공이 다양해졌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나리오가 하나의 이제 서제스천, 리퀘어먼트로 들어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자 이제 서비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우리가 선입관 있잖아요. 나라에서 뭘 하는 거는 사람들이 편리하다거나 유용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뭔가 나라에서 하면 예를 들면 성남의 성남페이 뭐 하면 보조금은 받지만 그게 활성화 안 되니까 배달앱도 만들고 공공이 만드는 거에 대한 서비스적 의미를 낮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사실 V2X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고 계세요. 그냥 사용자로서 도로공사 임직원이 아니라 왜냐
신호등을 운전하십니까? 저기 안경 쓰신 예. 운전하세요? 네. 운전할 때 신호등 보시고 표지판 보시고 도로 이 표지선 라인 다 보시잖아요. 그거는 시각 정보로 전달되는 V2X예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호등 볼 때마다 1원씩 안 내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유용하고 목숨과 관련되고 편리한 서비스지만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지, 그거에 대해서 이 서비스 좋아 나 돈 내, 이미 돈은 내고 계신 거죠. 세금을 통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라는 걸 통해서. 근데 V2X는 뭐냐면 우리의 익숙한 서비스가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잖아요. 새로운 서비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지될 만한 어떤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가 있구나. 근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게 항상 골칫거리인 거예요. 그래야 뭐 체험을 해보죠. 그러면 왜 서비스가 중요하냐? 요거는 다른 들으신 분도 있는데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유로피안 콩그레스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ITS 전시인데 9월에는 이제 LA에서 월드 콩그레스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제일 큰 거는 유럽 콩그레스입니다. 여기에 가서 보니까 통신 논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 플래너리라고 뭐 총회도 하는데 뭐 통신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전시를 하거나 거기 있는 참여자들도 직접 통신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2019년에 한번 모든 차량과 인프라에는 V2X 장비 넣어야 된다라는 입법 노력이 발표됐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거 뭐 대면하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즉 그래서 지금은 뭐 거기도 인프라가 뭐 시로드 프로젝트니 해서 2,000km 뭐 이렇게 깔고 있는데 유럽 전체 도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상용통신망을 활용한 데이원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네트워크 방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핸드폰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줄을 이뤘고요. V2X 서비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물어봤어요. 일일이 거기 나온 사람들한테. 그럼 V2X 시나리오는 없냐? 그건 대면할게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이고요. 그거의 사례로 제가 몇 가지 인터뷰를 좀 땄는데요. 요거는 좀 참고하실 만한 게 있어서 컨티넨탈인데 여기도 표준 논쟁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얘네가 V2X 하이브리드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의 의미는 그 UU와 사이드링크를 활용한다는 의미의 하이브리드도 있고, 컨티넨탈 플랫폼은 PCU와 OBU를 합친 개념의 하이브리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OEM들은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차쪽 사이드는. 그래서 하이브리드 V2X를 통해서 OEM 레벨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컨티넨탈은 자동차 OEM에도 불구하고 이건 레이더를 활용한 건데요. 레이더를 활용해서 사거리를 보고 있다가 그 사거리 정보를 통신망을 사용해서 차량에 제공하는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그 얘기는 직접 통신은 아직 활용할 게 없으니까 상용 통신망을 통해서 미션 크리틱, 즉 목숨과 관련 없는 서비스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Do you have any? Yes. And so it's really about young Yes. 큰 그림에서 차를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통신, 상용망, 유유 네트워크 다 같은 말인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컨티넨탈 서비스 서버를 통해서
내리는 거죠. 근데 서비스는 직접 컨트롤은 OEM이 하는 거고 뒤에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렇게 백업해주는 형태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것 역시 이제 VTX 인프라가 없으니까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거는 다들 여기 뭐 조사도 많이 하시겠지만 5G 크로코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5G 상용 통신망을 이용해서 원격 주행을 실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데모도 하고 이 안에서 컨트롤하고 밖에서 이제 차가 움직이는데 5G 상용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VTX 네트워크가 아니라 상용 통신망을 이용한 프로젝트고요. 제가 유심하게 본 업체는 모노치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뭘 하냐면 우리나라는 교통신호의 통제권이 경찰청에가 있잖아요. 지방경찰청에서 신호기 이 데이터를 제어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유럽에는 이제 지자체가 이제 그 신호 정보를 한답니다. 그 관리하고 신호기를 제어를 하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차는 뭐 AC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A, B, C, D, C를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각각의 상이한 어떤 교통 관리 주체들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노치라는 회사는 CITS 데이터, 일단은 신호 데이터인데 CITS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상이한 포맷의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비게이션 회사나 자율주행 회사나 이렇게 공급하는 API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사실 공공의 일인데 이제 개인 회사, 그러니까 프라이빗 회사들이 나와서 데이터 플랫폼을 그 유럽에 맞는 형태로 수집하는 것도 어려워요. 보면 우리도 아시잖아요. 뭐 지자체마다 경찰청 뭐 신호 한번 연결하려면 뭐 난리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CITS 사업에서 센터 방식으로 다 아시죠? 그 신호기에서 데이터를 올려서 센터에 모아서 핸드폰으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경찰청에서 어쨌든 뭔가 서버를 열어주는데 미온적이거든요. 혹시 여기 경찰청 관계자는 없으시죠? 괜히 제가 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런 협조 관계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많지만 여기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익 모델을 가진 회사들이 교통 정보만 모아가지고 API로 뭐 다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여기도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 다음 제가 눈여겨본 거는 퀄컴인데요. and built-in in your 여기도 뭐 GVTX 이런 얘기 잘 안 하고요. 플랫폼 자체가 카투 클라우드 플랫폼이에요. 왜냐하면 퀄컴이 잘하는 거는 상용통신망 모뎀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와 차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엮는 플랫폼을 내놨어요. 아까 컨티넨탈도 플랫폼, 여기도 뭐 칩트 플랫폼, 어디도 플랫폼, 다 자기네들이 깔아놓은 인프라를 활용해서 플랫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우리 공공은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지만 이들은 당연히 돈 버는 겁니다. 그 데이터 모아가지고 서비스해 주면서 구독하죠. 구독 서비스 하잖아요. 혹시 BMW 타시는 분 있으세요? BMW가 얼마 전에 구독 서비스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 뭐 어떤 차량 모드를 거기도 OTA 방식으로 서비스를 바꿀 수 있거든요. 어떤 모드. 근데 그거를 한 달에 몇만 원씩 받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런 무슨 플랫폼 하는 데는 나중에 그 데이터 모아가지고 다 돈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공이 해야 될 일을 프라이빗 참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돈 먹는 어떤 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VTX 체계를 공공재로서 좋은 서비스를 공급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당연히 돈 벌 사람들은 돈 벌고 돈 버는 모델보다는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안전하게,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얼마나 더 친환경적으로 도로를 유지하고 고객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이냐. 사실 정책이라는 거는 약간의 강제성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스피드 리밋을 왜 정해놨어요? 180km 달리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VTX나 CITS를 얘기할 때는 적어도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 납세자를 위한 보편적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테마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아까 5G 기술을 왜 하는 거지 도대체? 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V2X는 누가 하나요? 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무엇을 얘기하나요? 대화의 기술로서 정의를 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한국말로도 잘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영어라는 그러니까 5G를 제가 영어로 정의할게요. 영어를 우리가 왜 배워야 돼? 그거 배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실증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는 차원에서 앞으로 벌어지는 도로 상황은 많은 센서들과 자율차도 오고 뭐 이러이러한 환경을 가정해 보건데 대용량, 로우 레이턴시, 그 다음에 뭐 멀티 커넥션 이런 그 특성들을 활용하는 새로운 언어 수단이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5G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5G든 뭐든 어떤 통신 방식이 지향하는 거든 결국은 서비스다. 서비스를 지향하지 않는 서비스는 그냥 실증하고 끝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사업 초기에 저희 오비유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여러 군데 기웃거렸어요. 그랬더니 운영을 안 하거나 어떤 특정한 메시지가 있어서 스탠다드화된 그 장비로는 수신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러니까 보편적인 서비스가 아직은 실증 시범 단계에서는 안 된 거죠. 그래서 실증 시범 사업을 위한 서비스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엄청 고민하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러면 이런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화면 보여드리면 아까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지금 기존의 CITS 장비를 통해서 하던 서비스를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받을 수 있게 동글을 개발하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의왕 청계 고속도로에서 이걸 뭐 SVD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V2X 디바이스라는 의미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의 OBU 장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간단해진 거지만 우리 오 부장님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CITS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동굴을 하나 드릴 테니까 공짜로 달아 보시겠어요? 하면 하시겠어요? 하시겠습니까? 서비스가 중요하죠. 그렇죠. 나한테 죽여주는 서비스가 없는데 이 앞에 차 위에 뭐 달아놓는 것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우리는 이만한 ADAS, OBU 필요 없고 요것만 있으니 좋아졌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할 서비스 유저 입장에서는 그거 내가 왜 다뤄? 뭐 이런 당연히 우리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 그런 의문점에서 출발을 해야 사실은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되거든요. 유저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아직 저희가 제안 단계에 있는 거긴 한데요. 요거는 저희가 싱가포르 정부에다 제안한 그런 내용입니다. 싱가포르 IMDA 정보통신부랑 결국에는 V2X 인프라를 이용해서 세이프티 서비스 말고 편의 서비스를 중에 그러면 도로공사의 수익 사업은 사실 톨링 사업이 메인이잖아요. 그 프라핏 센터가 유일한 프라핏 센터. 물론 뭐 휴게소도 있고 주유소도 있지만 제가 대충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그 톨링을 이용한 연 대수가 17억 5천만 대, 4천만 대 이 정도 되더라고요. 좀 줄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톨비가 약 4조, 하이패스를 이용한 게 84% 정도. 지금은 더 올라갔겠죠. 20년 통계니까 약 3조 4천억 정도가 이제 톨링으로 그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무정차 하이패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뭐 딱히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이미 그 정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민자든 뭐 도공관리 도로든 잘 뭐 문제가 있겠지만 정산이 되고 있죠. 그런데 CITS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왕지사 RSU가 깔립니다. 올해는 815km고 내년에는 뭐 1600km 더해서 계획은 나와 있지만 이 통신 방식 때문에 뭐 저는 좀 불안해요. 그게 또 어떻게 또 지연되면 우리 업자들 입장에서는 또 공급할 기회가 줄어. Anyway 언젠가는 깔린다고 가정하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어요. 저는 보니까 유럽도 이렇게 활성화되진 않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나라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RS를 이용해서
물론 익명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 차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렸는지 알 수 있거든요. 물론 그걸 중개하는 익명 토큰 뭐 이슈가 필요하긴 하지만 뭐 복잡한 얘기 안 할게요. 얘가 어느 지점에서 몇 미터 오차를 가지고 진짜 몇 미터까지 달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UCG 베이스 톨링이 가능한 기반이 V2X를 통해서 깔립니다. 인프라가. 그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운영자 측이고 이제 운영자 측의 판단인데 물론 기존의 하이패스 문제 없는데 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제가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얘기할게요. 이론적으로 고객들이 가장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는 톨링이죠. 고속도로 이용하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기존에 깔리게 될 인프라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과금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금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인앱 결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는 전용 단말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결제 앱을 심으려면 어쨌든 하이패스 같은 뭐 카드 단말기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핸드폰이라는 서비스의 하나의 그 지렛대가 들어왔으니 그 서비스 내에서 인앱 결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예시를 저희가 싱가포르 정부에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저기서는 네. 인앱 할 때는 결국 수수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그 운영 수수료 당연히 발생하죠. 근데 이 CITES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려면 누군가 수익을 봐야 돼요. 도로공사가 수익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요새 카카오페이니 이런 데 만나고 다니거든요. 왜냐? 야, 니네 결제 수단으로 지금 카카오페이는 톨링 결제 수단이 아니잖아요. 선불 아니면 후불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밑에 있는 결제 사업자들이 있어요. 사용자를 늘리고 싶은 애들. 야, 그냥 꼬시는 거죠. 야, 그러면 어떻게 뭐 순차적으로 가겠지만 결국엔 한 3조 시장에 니네가 들어와서 운영 수수료 0.4%만 먹어도 120억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는 뭐냐면 프라이빗 컴퍼니나 누구든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도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단말 쪽은 적어도 인프라는 일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들어와서 돈 벌어 먹어야 투자도 하고 사용자도 늘리고 하는 노력인데 그런 톨링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 뭐 지금도 후브라이패스 그러니까 선브라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 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사용자를 더 확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저희의 주장이고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잠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서비스가 결합되면 이런 모델도 가능합니다. 혹시 워크 슬라이드나 이렇게 걸으면 1원씩 주는 거 혹시 깔은 건 있으세요? 이렇게 운동하면 이렇게 쌓이는 거 있잖아요, 포인트. 근데 예를 들게요. 어떤 서비스 앱인데 정속 주행이나 뭐 이런 하여튼 우리가 바람직한 도로 운영자가 원하는 주행의 모습을 보였을 때 포인트로 보상을 하고 그 포인트의 그 가치는 카드사에서 내는 거예요. 그 서비스 운영사. 서비스 운영사는 유저를 모으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일부를 그러니까 톨링으로 결제시킬 수 있어요. 도로공사는 손해보는 거 없죠. 서비스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하나의 보상 포인트를 주는 거니까. 그게 옛날에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이 생겼잖아요. 그 안에서는 많은 앱들이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서비스 API를 제공하면 많은 서비스업자가 붙도록만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이지 니네 들어와서 이런 서비스 해봐. 우리가 서비스 실증 사업하면 같이 서비스 앉아서 엄청 기획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그냥 결제해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CITES 서비스 받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유저를 유치하든지 그들의 이익에 맞게 하라 이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그 지난달에 싱가포르의 LK 우리로 말하자면 도로공사 국토부의 중간쯤 되는 기관의 담당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니네 아이디어 참 좋은데 싱가포르는 그렇게 안 해. 반드시 기업체가 들어와서 돈 벌어갈 수 있는 모델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항감 없고 오히려 민간 기업 끌어들여서 이거를 좀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해주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 모델 만드는 게 지금 저희의 과제인데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차가 나올 때
그 ETC라 일렉트릭 톨링 그 장비를 달지 않으면 차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해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미네 서비스가 어떤 그러니까 걔네도 VTX 톨링 한다고 뭐 어나운스도 많이 했잖아요. 결국 물어보니까 GPS 톨링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 페이크 신호나 뭐 제밍 어떻게 하니? 그래, 물어보니까 일단 담당관은 좀 수비적으로 다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다음 달 가서 그 거기에 사업자가 미쯔비시 중공업이거든요. 거기랑 만나볼 거예요. 근데 GPS 톨링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페이크 신호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거는 이제 좀 비판 얘기고 제가 이 서비스가 만병통치약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비스를 기획할 때는 주는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받는 사람한테 누가 열심히 서비스를 확산시킬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돈 버는 놈이라는 거죠. 왜 CVTX가 이렇게 요새 웨이브를 제끼고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8월 13일자로 CVTX 웨이브 논쟁이 종결됐어요. 법원에서 FCC 정책에 아무 문제 없다. 지금 막 소송전이 남발했었거든요. DOT도 하고 어디지? NHTS인가 도로관리 협회도 하고 막 웨이버 해달라고 우리 깔아놓은 인프라 어떡하니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완전히 종결됐어요. 여기는 이제는 더 뭐 할 것도 없어요. 헌법 소원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럼 이제는 서비스를 생각할 때거든요. 뭐 우리가 웨이브에 투자는 많이 했지만 그거 아까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됐죠. 중국이 됐죠. 유럽은 아직도 ITS G5예요. 거기다가 상용통신망 이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겠다고 CVTX 실증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정책 위반자들이 하겠지만 그 논쟁 때문에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거든요. 좀 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좀 더 편의해야 되는데 서비스 뭐 이거 맛있는 거니까 드세요 안 하잖아요. 플레이팅도 예쁘게 해야 되고 홍보도 좀 해야 되고 하는 하나의 당위정으로서 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당위정으로서 저희가 낸 아이디어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무엇이면 좋겠다. 이런 안전 서비스,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톨링이라는 방식을 좀 이렇게 싸서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나는 V2X 톨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전 서비스가 부가로 따라온 느낌이에요. 갑자기 그 터널에 화재 차량이 있는데 가속 들어가서 받고 그다음에 노면에 결빙 구간이 생겼는데 모르고 가다가 사고 나잖아요. 우리가 불박 TV 얼마나 재밌게 봅니까만은 사람들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어떻게 보면 맛 없는 음식을 톨링이라는 당위정을 입혀서 제공을 하고 이거는 수익 사업자들이 와서 뭐 결제 수수료든 뭐든 그 돈 벌어 가고 우리는 서비스를 확산시키면 되는 거죠. 결국 톨링의 진화 단계상 보면은 그 RSU를 달아놓고 활용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CITS 구축팀하고는 뭐 장비 관리용 뭐 송수신 장비 아이디어도 내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그 장비 관리용 VTX 경량형 오비유는 그 수요자가 도로공사지 유저는 아니잖아요. 장비 관리하고 어디에 위치했고 무슨 작업하고 있고 그런 거 이제 PBD로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저희는 톨링으로 보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술적으로 되는데 기술이 무슨 상관입니까? 되면 되는 거죠. 익명성 보장해주고 정확한 톨링하고 오사용자 잘 잡아내서 과금 잘 시키고 그런 서비스를 개발해보면 어떠냐 하고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존에 있는 뭐 표준이었던 얘기는 저는 안 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VTX 기술의 5G 왜 도입했고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서비스다. 오히려 우리 장비나 그런 거보다 서비스에 더 고민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서비스는 아까 얘기한 트럭에 싣는 짐이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밑에 트럭이 기아 트럭으로 날리는지 대우 트럭으로 날리는지 우리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구한말에 고종의 머리를 일본 가위로 자르는 거냐 미제 가위로 자르는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엔 서비스가 풍부해져야 된다. 요 간단하게 얘기하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의견이나 질문 얘기해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회사 생각이 아니고 네네. 도로 관리하는 사람 웨이브를 쉽게 그렇게 포기를 못했던 이유가 네네. 안전이라든지 일방적인 그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어떤 네. 이벤트를 제공해주거나 네. LTE가 됐든 웨이브가 됐든 어떤 기술적인 문제만 없다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도로 관리자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느꼈던 거는 가이던스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전광판에다 시속 50km로 가세요라를 사람한테 주던 시대에서 이제 기계한테 주는 자율차 주는 시기로 갈 때 네. 그런 어떤 가이던스 정보를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보낼 거냐 네, 네. 도로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보내줄 거냐의 이제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통신사 쪽에 이 어떤 통신의 헤게모니라든지 어떤 시설의 헤게모니가 넘어가면은 맞습니다. 도로 관리자는 뭐를 하지 그러면? 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런 고민 때문에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맞습니다. PC5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네.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이게 그 고민의 어떤 저의 의견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은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공공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뭐냐? 웨이브를 찾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가용한 기술은 웨이브였고 웨이브는 로열티도 별로 없어요. 칩 하나에 뭐 2, 3불이면 돼요. 퀄컴 칩 그거는 막 엄청난 로열티와 막 돈 많이 들어요. 그럼 가장 싸고 가장 최적의 기술, 그러니까 거품이 없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구현하는 게 뭐냐? 결국 웨이브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웨이브 흉내낸 게 LTE V2X 사이드링크. 과거 우리도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왔지만 결국 언젠가 과금하는 모델로 가기 위한 침투조거든요. 사이드링크라는 건.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신은 기술이 좋아, 뭐 최신 기술이야 이런 얘기들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공공을 담당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 서비스 왜 하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꼭 있어야 되고 적어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프라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서비스 공급자는 당연히 서비스에 따라서 자동차사냐 서비스 프로바이더냐 이 구분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거에 맞는 방법이 뭐냐를 찾아내는 게 맞는데 우리의 경험을 살펴보니까 나라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성이나 질이나 편의성이 민간에서 그 사람은 돈 벌려고 막 밤에도 막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고민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일부 끌어들여서 그들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 뭐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고요. 목적은 공공입니다. 대신 다가가는 거는 그 유저한테 유용한 서비스의 모습을 띄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왜 카카오 모빌리티가 야 그거 뭐 동글 말이야 그거 귀찮아서 쓰겠어. 그거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할 얘기고요. 우리는 적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민간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게 저희 같은 회사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공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거는 어쨌든 공급자 측면이거든요. 서비스의 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돈 버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얘는 돈 벌려고 막 밤낮을 고민하고 막 없는 수요도 찾아내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도 그래서 저는 도로공사의 포지션은 데이터 플랫폼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생산되는 많은 도로 운영 데이터, 교통 데이터, 사고 데이터, 장애물 데이터, 뭐 심지어는 뭐 역주행하는 차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러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붙이면 뭐 돈도 벌 수 있잖아요. 데이터 제공하는 거에 사용량에 따라서 얼마씩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 플랫폼 아까 모노치를 제가 쭉 본 게 그 모노치라는 네덜란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플랫폼만 제공하고 그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API로 붙어서 사용하고 종량제로 돈 받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자꾸 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유럽에서 SRTI라고 이제 네. 안전 관련 데이터, 차량 데이터가 이제 많아지니까 그거는 8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무료로 거기서 수익을 남기지 말고 제공을 하라고 이제 그 협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자동차사나
뭐 폭스바겐이나 포드나 그다음 히어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도 교통 정보를 제공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플랫폼이 공짜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도로공사 교통 정보로 완벽한 건 아니고 고속도로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고 자동차사가 이제 정보가 핸드폰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네네. 팀워크보다 더 많으면 결국은 공공사이드하고 민간사이드는 합쳐져서 정보가 제공이 되면 이거를 누구나 개방해내면 갖다 쓰는 거니까 안전 측면은 뭐그 무료로 제공하고 안전 측면에는 공익성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보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협의가 되고 있고 네. 모아지고 있고 유럽에서는 그게 벌써 이제 네네. 시행이 되고 있고 현대차도 유럽 팔아먹으려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될 건데 제일 고민이 저도 고민이 서비스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줘야지. 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청계 위에서 주유 얼마 필요 없어요. 현대차 뜨면 다 나오고 SK 다 네, 나오는데 그런 서비스 쓰려고 안 한 건 아닌데 정말 국민들이 아니면 이용자가 되게 필요한 서비스였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결국 인프라가 아니고 또 수집이 돼야 되는 다시 이렇게 또 돌아가는 문제도 있거든요. 네. 수집을 하려면 또 뭔가의 수익이나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이라고 정보를 그러면 무작정 갖다만 쓸 거냐 부분도 솔직히 저희 쪽에서도 고민이 되는 거고 용국 쪽에서는 투자는 나는 또 시급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서비스 개발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네.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민영화하는 게 어떤 수익 중심의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개선 아이디어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투자도 하게 되고 그런 이미지 그 도로공사가 일방적인 데이터 공급자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차에서도 나와야 되고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면 SKT도 뭐 급정거 서비스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주행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으는 주체는 결국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봐요. 실제로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는 사람들. 그게 도로공사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그러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목숨을 건지는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할 돈을 검지기 뭐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부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면 그거는 필요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 돈 받고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는 하고 뭐는 안 하는지는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어떤 건 팔고 어떤 건 공짜로 제공할지 이런 것들은 좀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주장이나 의견이라기보다 고민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거 서비스 확대되는 거 좋은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인가? 그래서 저희가 뭐 회사자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을 저희가 고민한 건 그거예요. 단순한 표출 장치가 아니라 저희는 그 앱,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여타 앱과 연계할 수 있는 API를 공급하는 게 저희 사업의 목표예요. 그럼 우리는 API 공급하고 카카오맵한테 돈 받겠죠. 그냥 공짜로 주겠어요. 도공에는 우리가 납품을 해야 되니까 드리지만 외부 사업자들한테 돈 받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우리 API 사서라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돈을 벌거나 MAU, 유저를 액티브 MAU를 늘리거나 걔네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도움이 되는 근거는 뭐냐면 도공에서 제공하는 안전 서비스 메시지죠. 걔네가 따로 인프라를 구축 안 해도 그냥 공공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를 사용해서 무슨 서비스를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는 진짜 미지의 세계라 그 사업자에 따라서 뭐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직접 이런 서비스 저런 서비스 아이디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어떤 서비스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플랫폼 오퍼레이터가 되지 않나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거죠. 도로공사는. 저도 100% 공감하고 늘 이런 고민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려고 뭐 이런 서비스는 누가 운영해야 되고 무료여야 되고 어떤 특징을 지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테슬라 같은 OTA 서비스예요. 자동차사도 자동차를 관리하기 요새 전기차 많아지니까 BMS 수집하려고 다들 난리잖아요. 그래서 BMS 수집해야 되니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데이터 수집해야 되니까 사설업체까지 뛰어들어가지고 요새는 충전기 업체가 BMS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돈이 되는 데이터거든요.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위험 정보, 위험 징후가 있는지 돈 벌려고 다 하는 거예요.
얘는 AS를 미리 사전적으로 예측하려고 관리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부가 서비스 업자들은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죠. 이거는 돈 내는 사람한테 제공할 거니까 아까 얘기한 뭐 마일리지 서비스를 해서 유저를 모을 수도 있고, 왜냐면 회사들은 마케팅 비용 써서 유저 모으려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코나카드라는 회사에 유저를 모으는 그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 오기 직전에. 코나카드 아시죠? 지역 화폐 같은 거 운영하는데 옛날에 코나카드라는 거 운영했는데, 대충 마케팅 비용 따져보니까 하나의 액티브 유저를 모집하는데 24,000원 썼어요. 광고비 뭐 이런 인터넷 홍보비. 그러면 그리고 삼성카드, 현대카드 카드 모집하는데 평균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규 카드 하나 모집하는데 상품 따라 다르지만 4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이 카드 회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돈 쓸 준비가 돼 있어요. 배민 뭐 맨날 쿠폰 날리고 카카오 뭐 쿠팡 맨날 쿠폰 날리고 할인해 주잖아요. 그거 다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그들은 돈을 버니까 사용자 확대하려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으니 구호는 니네들이 상용통신망 이용해서 열심히 해. 안전 서비스는 공공이 운영하고 직접 통신을 주로 할게. 우리도 직접 통신 말고 네트워크 통신 이용하겠죠. 언젠가는 대용량 이 네트워크로 올라가야 되면은 뭐 상용통신망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 CI 테스트 체계에 상용통신망을 이용한 시나리오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운영자가 되어서 이런 특징을 가진 이런 통신 방법을 이용해서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서비스라는 특징을 정의하고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들이 많아 보이시네요, 제가. 네, 이런 화두입니다. 근데 자율주행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서비스 관점에서 본 거고요. 아까 5G 통신이 왜 태어났니 물어보면 사실상 어드밴스드 드라이빙 또는 4, 5단계의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쓸 거니의 이슈는 아직 정의가 안 됐어요. 표준도 없고 SA 뭐 2735처럼 그런 5G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 포맷으로 어떻게 날릴 건지에 대한 아직 표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자동차 회사들끼리 얼라이언스가 형성이 되고 있답니다. 왜? 그거는 LDM, 로컬 다이내믹 맵이 앞으로 자율주행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라이다로 뭐든 어디 인프라에서 봤든 LDM을 서로 주고받으려면 대용량 전송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UU든 사이드 링크든. 근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BMW는 2024년에 생산될 모델 800만 대에 대해서 일단은 사이드 링크를 다는 걸로 했어요. 폭스바겐도 뭐 900만 대에서 2000만 대, 2025년에 생산되는 모델에 그게 ITS G5인지 CVTX인지는 정의는 안 했고 모두 쓸 수 있도록 해서 모토톡스라는 회사가 거의 다 먹었는데 5G 사이드 링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도로공사가 굉장히 앞서가는 의미에서 통신 수요자 입장에서 5G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저는 감사한 일이고 글로벌 시장에도 미치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해보니까 야 그거는 안 돼, 돼 라는 얘기를 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지금 프론트 라인에 서 계시거든요. 1등이에요 1등. 지금 보면 5G를 이용해서 무슨 시나리오를 하는 거는 전 세계에 없어요. 저는 5G 플랫폼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알아볼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경쟁자는 언제 플랫폼 나오고 따져보니까 저희가 유일하더라고요. 5G 시나리오 실증사 그때 뭐 타부처에서 뭐 이렇게 챌린지에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통신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통부 실증사업에서 개발한 거 갖다 쓰세요 하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 도로공사는 운전자의 안전을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안전을 담보하는 운용사기 때문에 그래요. 통신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안 되면 무용한 기술이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고민하시는 분들과 이런 얘기를 좀 편하게 나눠서 저는 오늘 되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고요. 다른 데 가면 통신사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합니까? 막 이런 챌린지를 너무 많이 받아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돈 버는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는 목적은 다른 거고 목적 부합적인 통신을 쓰면 되는 거지 무슨 통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오늘 그런 얘기로 일단 제 말은 마무리를 맺겠습니다.